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체 내지 둔화가 될 것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에 뭐 나눠서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미국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미 증시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의 증시 현장의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미국의 물가라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이 한 2달 반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가 있는데 이번에도 6월 말에 떠나서 이제 8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너무 그 지표 숫자만 보면 우리가 이제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서 저는 항상 현장으로 뛰는 그런 리서치, 현장으로 뛰는 그 투자 판단, 그 정보 체험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서 이제 미국을 5월 달에도 갔었고 이번에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5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뭐 7월 달에도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짜 인플레 많이 심각한데 경기 침체는 전혀 그런 건 느끼지 못한다. 경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의 매출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얼마만큼 물건을 팔았고 거기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목인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집계를 하는 미국은 이제 연준이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 것은 명목 성장, 1년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그것을 수요했느냐를 GDP 디플레이트,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물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 명목 성장은 미국이 작년에도 11% 증가를 했고 올해도 한 10% 가까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물가가 10%씩 오르니까 그것을 10%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이 뭐 0%인지 제로인지 뭐 마이너스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비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소비의 양극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기름값은 떨어졌지만 장바구니 물가, 그로서리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일주일마다 이제 뭐 장을 보러 가면 한 20-30%씩 물가 오른 것 같습니다. 국내도 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서민들은 생활이 좀 빡빡합니다. 기름값 오르고 그로서리 오르고. 근데 중산층 이상은 그동안 뭐 지난 10년을 보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소득도 늘어서 별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거 실질 성장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뭐 제로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제 그걸 갖고 전문가들이 논란을 하는데 조금 너무 과장된 국면이 있고 그런 숫자가 투자의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얘기 주셔서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요즘에 뭐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뭐 리세션 뭐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이미 왔다는 얘기도 있고.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에 경기가 워낙 좋았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기준으로는 작년에 11% 성장했고 올해도 실질 기준으로는 한 9에서 10%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는 웬만하고 그 대신 이제 인플레가 너무 올라서 이제 인플레가 오르면 결국 금리가 올라서 경제 주체들, 이게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제 주체들의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경제 지표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미국이 나왔지만 기업 실적은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지금 6월 중순부터 바닥을 치고 한 15% 오른 것도 많이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데이터는 매출액이건 이익이건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나오는 집계하는 숫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거, 물건을 몇 개 팔았고 단가가 얼마냐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2분기 주가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바닥에서 6월 중순 이후로 한 15% 이상 네. S&P 500 기준으로 오르고 있지. 일부 종목들은 뭐 아마존 같은 종목은 한 35%,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다행인 것은 금리를 그동안 연준이 급격하게 올린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오히려 그 상반기 주가가 많이 그 하락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돼서 경기가 너무 과열로 안 가고 자연스럽게 냉각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경기가 과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서 지금 둔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에도 뭐 상반기에도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견을 했고 뭐 제 그 글이나 이제 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그 생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얘기해 주셔서 사실 지난 6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면서 이제 41년 만에 그렇죠. 최고치를 찍었는데 다행히 지난 7월 CPI가 이제 전년 동월보다 8.5%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잖아요. 네. 이제 8월이랑 하반기는 그러면 이제 이제 둔화가 좀 지속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원래 9.1%가 그렇게 오를까 생각 안 했는데 또 이거 굉장히 크게 올라서 더 증시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또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올 때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7월 인플레이션이 8.5%라는 거는 작년 7월보다 8.5% 올랐다는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전월 대비 바로 직전 대비 그래서 그 이미 7월 달이 그 직전 월 6월 대비 그 오르지가 않았어요. 정체였어요. 그래서 거의 확실한 것은 지금 월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체 내지 둔화가 될 것이다. 피크는 찍었네요. 피크는 찍었다고 이제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원유 같은 커머디티 제품 가격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인 그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좀 둔화가 되는데 여전히 둔화가 돼도 지금 그 높은 수준에서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동월비를 보면 올해 연말에 물가가 작년 연말 대비 한 5에서 한 6% 정도 수준 나올 테니까 연준이 원래 목표로 하고 자기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2%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상당히 멀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국내도 부동산이 좀 꺾였잖아요. 미국도 근데 미국도 아직 숫자로는 꺾이지 않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미국도 가면 제가 집을 보러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집을 본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그 습관, 환경, 경제 그 지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단가가 내온 매물에서 값이 얼마큼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집이 팔리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데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집을 내놓으면 1, 2주 사이에 다 나갑니다. 그 정도로 그 마켓이 핫했는데 매물이 지금 쌓이고 한 달 이상 그 지나도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이 아마 3분기, 4분기에 이제 통계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좀 확실히 꺾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연초만 해도 3%의 모기지 금리를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5%대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얼마 전에 일론 마스크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그 테슬라 주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완만한 경기 침체가 1년에서 1년 반 갈 것 같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2008년 같은 데는 이제 주택 시장에 너무 레버리지가 커서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뭐 거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지 이제 그 버블이 형성이 안 되는데
이번 그 경기 화랑, 뭐 작년에 이제 화랑이고 올해 연초까지 어느 정도 화랑이었는데 그러한 잘못된 자원의 배분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동안 얘기했던 걸 일론 머스크가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완만한 경기 둔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도 피크를 찍고 뭐 둔화나 아니면 정체를 한다면 사실 연준이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되게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증시도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금리도 이제 크게 올리지는 않는 분위기로 가겠는데 하반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급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었죠. 75bp를 두 번을 올렸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연말쯤 되면 뭐 3% 초반대까지 기준금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9월 달에 50bp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 논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매크로에 휘둘리면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금년 들어서는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저도 이제 주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좋은 투자, 장기 투자를 성공을 하려면 산업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매크로를 좀 우리가 덜 걱정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9월이 0.5% 인상인지 0.75인지 지구 반대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별로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갖되 너무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금리는 아이가 연말까지는 계속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뭐 상반기에 아마 연준이 계속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뭐 잡힌다 그래도 올해 연말에 5, 6%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2%까지 가려면 내년에 더 둔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매크로에 조금 우리가 이제 점차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이제는 산업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좀 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조금 이제 간다고 보입니다. 매크로보다는 이제 산업 기업인데 그럼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매크로부터 좀 확인을 그러면 하면 그럼 지금 주식을 사도 좀 되는 타이밍인지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지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나 뭐 글에 쓴 걸 보면 6월 달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바닥을 잘 모르잖아요. 하반기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 사기에 되게 매력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 좀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주가가 더 강하게 반등할 걸 생각했는데 미국 주가보다 실제 미국 주가가 더 셌죠. 이제 그거는 틀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그 S&P 기준으로 미국 그 지수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S&P로 합니다.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3,700 이하에서는 그 퍼가, 그러니까 우리 주가 수익 배수,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몇 배 주고 사느냐를 하면 한 16배, 15배였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단기간 주가가 한 15% 이상 올라서 지금 퍼가 한 1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 6월 달에는 주가가 올해 연초에 이 정도 수준에서 역까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막 무릎까지 빠진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꼭 그 시각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에 왔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 하는 분들한테는 6월 중순에 뭐 S&P가 3,700이나 지금 4,200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뭐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매크로 환경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진짜 바닥은 뭐 귀신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에 뭐 나눠서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반기를 좀 그래도 좋게 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면 내년 기업이익이 되게 안 좋고 기업이익도 하향 조정이 되는 데다가 그렇게 매크로가 안 좋고 기업이익이 안 좋으면 퍼를 곱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익 곱하기 퍼 아니에요. 한국 시장의 퍼가 뭐 8배, 9배니 미국이 16배니 하잖아요. 기업이익에.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이익이 더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퍼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한 20%까지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많이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이제 바닥이 언제일 테니까 나눠서 사자. 진짜 바닥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견해는 유지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지금 8, 9월에 달려서 막 살 필요는 없고 조금씩 이제 6개월 뭐 이렇게 나눠서 뭐 현금 여력이 있으면 좀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교수님께 합니다. 듣는데 한국 지지가 더 크게 좀 반달까 생각하셨는데 한국 지지는 이제 그만큼 미국보다는 좀 덜 올랐고 미국 지지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시장이 좀 더 투자자한테 매력적일까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들이 길게 내다보면 한국 주식만 하는 것은 그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아마 1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분식집을 가면 김밥만 먹으면 안 되고 떡볶이도 먹고 냉도 순대도 먹듯이 먹고.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이 많고 장기 투자 성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중간고사에 시험을 잘 볼 학생이 항상 1등을 한 학생이 30등을 한 학생보다는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기 투자 성과가 미국이 훨씬 우리나라 기업보다 높고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도 좋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반드시 꼭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 50대 50. 왜냐하면 미국 투자라는 게 암만 좋은 기업, 애플에 투자를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 아니에요. 환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한국 기업은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그래서 미국을 50, 한국을 50을 하되 미국을 아주 잘 알고 영어가 편한 분들은 뭐 미국 주식을 좀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섞어가는 식으로 좀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투자를 임하는 게 좋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앞으로 뭐 6개월 동안 한국 주식도 뭐 한 전체의 반 정도 갖고 가고 미국 주식도 한 반 갖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국 증시에서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힌트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IT 네.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네. 국내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면 레버리지, 네. 3배 레버리지를 하거나 인버스로 이제 빠지는 거 3배 레버리지도 맞아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그 상장된 회사들은 괜찮은 기업이지만 기업의 비즈니스라는 게 성장을 하려면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리스크가 많은데 거기다 또 레버리지를 한다는 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는 그냥 정상적인 3배 레버리지건 인버스건 일단 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과 관련돼서도 성장성이 높은 IT 기업도 좀 포함을 하고 그게 이제 물론 주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이제 기업의 성장,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간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보면 금융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고 배당이 높습니다. 국내는 금융지주사들이 배당 수익률이 한 5%, 뭐 실제 뭐 그 JB 전북 옛날에 전북 금융지주 같은 데는 배당 수익률이 한 8%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에 1년의 목표 수익률을 한 10% 정도 정하면 한국은 지난 장기 10년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빼면 배당 포함해서 그 투자 성과가 5%가 안 됐어요. 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연 한 16% 정도 총 투자 수익률 배당 포함해서 그걸 줘서 우리 시장 전체로 한 6, 7% 되는데 미국은 그게 한 10%쯤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한 5%를 이미 벌면 주가는 1년에 한 5%만 올라도 되잖아요. 물론 주가가 뭐 항상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장을 많이 하는 IT 뭐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런 것을 좀 넣기도 하지만 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배당을 좀 주는 그런 안정적인 뭐 한국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미국도 금융주 아니면 뭐 P&G 같은 필수 소비자 제품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회사들이니까 지난 뭐 P&G 같은 데 보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거의 매년 주가가 배당 포함하면 한 연 10%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좀 올랐다고 쳐도 네. 길게 보면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죠. 예. 한국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 네. 장기간 그 경영 성과가 검증이 된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죠. 그런 면에서 조금 투자하기에 이제 좋은 종목을 대형주 중에 성장을 많이 하는 종목을 고르기 어렵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하소연을 최근에 좀 해요. 한국이 많이 빠진 거 알고 반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네. 순매수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9일, 10일 매수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데 막상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대형주 중에 장기 성장할 종목이 보이지가 않는다. 심지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도 네. 한동안은 되게 성장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네.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약간 좀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좀 그러죠. 예. 그럼 미국 주식에서는 지금 테크주와 배당주 이런 걸로 좀 구성 또 추가될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전체가 100이면 내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미국을 한 50, 60 하고 네.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빅테크나 뭐 테슬라 이런 것들 할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1은 금융주는 뭐 JP 모간이나 모건 스탠리 아니면 금융주 ETF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종목 이런 것들은 배당을 한 2, 3%씩 매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공격형과 수비형을 같이 가져가는. 예. 어차피 그걸 블렌딩해서 장기적으로 네. 그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게 윈윈하는 하지만 그 확실히 전략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공적수 테크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기에 테크주는 워낙 글로벌하니까요. 종목별로 좀 여쭤보면